대한항공 경영권을 상실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주주권 행사로 물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최나래 기자입니다.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사전에 확보한 위임장 등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1999년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가 된 지 20년 만입니다. 자의가 아니라 주주권 행사로 재벌 총수 자리에서 물러난 첫 사례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73.84%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주목됐던 조 회장의 연임 안건은 표대결 결과 찬성 64.1%, 반대 35.9%로 나왔습니다. 회사 정관에 따라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우호 지분을 얻어야 조 회장이 연임할 수 있었는데 조금 못 미친 겁니다. 지분율 11.56%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지분율 20.5%인 외국인을 포함한 소액주주 상당수가 연임안에 등을 돌렸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과 막판에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줄줄이 반대 입장을 낸 것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창립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양호 회장은 주주의 손에 밀려난 첫 재벌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다만 조 회장의 한진그룹 회장 직함은 유지됩니다. SBS CNBC 최나래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금융당국의 올해 첫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최근 논란을 일으킨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윤 원장이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했죠. 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문제와 관련해 종합검사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윤 원장은 종합검사의 특정 상품만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즉시연금 역시 검사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을 낸 고객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삼성생명에 대한 보복검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윤 원장이 입장을 내놨죠. 네, 삼성생명에 대한 보복검사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윤 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이라면서 즉시연금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웠다고요? 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튜어디십 코드가 도입되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진행되는데 시장 투자자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적인 가족사 등 도덕적 잣대로 경영 논리를 따지는 일은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한 후 이행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 시각 국회에선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먼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깜깜이 청문회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신상설기식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맞섰습니다. 결국 오전 10시부터 1시간 넘게 신경전이 벌어진 후에야 겨우 본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결정을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동욱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역시 시끄럽죠. 네, 조동호 후보자는 국가연구비로 간 해외 출장이 횡령이라는 야당 측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당시 장남과 차남이 유학 중이던 미국에 7번 출장을 갔는데요. 총 4,800만 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출장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진 않았지만 근처 자녀 졸업식에 참석은 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아들의 유학비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날선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아들의 초호화 유학을 위해 7년간 7억 원을 송금해 황제 유학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비 심리가 넉 달 연속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엔 미치지 못하면서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8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넉 달 연속 오른 겁니다. 하지만 지수 수준이 100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소비자 심리가 비관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는데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가계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지수 중 하나인 주택 가격 전망은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83을 기록해 올 들어 3개월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주택 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임금 수준 전망도 4포인트 하락한 116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임금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환경 영향 평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착공은 2022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이 사장 이하의 임원 직급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연말 정기 인사를 연중 수시 인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사 대우, 이사, 상무는 상무로 통일됩니다. 현대차그룹의 개편된 임원 인사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동일한 약재를 사용해서 만든 복제약이라도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한 제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매기도록 복제약 가격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복제약 가격 산정 시 차등 가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앞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의 안정성과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사용해야 현재 53% 수준의 약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가 넘는 슈퍼마켓과 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부나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이나 포장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됩니다. 통계청이 지난 1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3만 3천 명으로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건수도 2만 1,300건에 그쳐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내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정관상 이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인데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만큼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가의 지배력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향후 대한항공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 교수님, 먼저 이번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결정타를 날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 중에 경영권 박탈, 과연 경영권 박탈이라고 지금 한진에서 받아들이느냐? 네, 대한항공 측에서도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경영권을 박탈당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이 어떤 대주주로서의 이제 부분도 있는데 사실 한진칼이라는 그 지주회사가 지금 대한항공의 29.96%를 갖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은 경영권 박탈보다는 이사직 박탈이라는 것이 일단 더 팩트에 정확하다. 더 가까웠고요. 네. 사실 뭐 회사에서 운영할 때 보면 네. 미등기 임원들도 임원회의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장 자리는 유지를 할 거냐 뭐 등등의 앞으로의 이제 행보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등기 임원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는 이제 물러나게 됐고요. 향후 경영권을 한진칼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한항공은 3인 공동 대표 체제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하고 이제 뭐 이기용 우기용 부사장하고 3인이 하는데 2인 공동 대표 체제로 가면서 임원회의에서 미등기 임원으로도 활약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국민연금이 결정타 날린 건 맞습니다. 맞고 이 날리기 전까지 내외에 그런 의결권 자문사에서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스틴베스틴이라든가 KCGS나 ISS에서 반대한다. 왜? 배임 횡령에 그래서 주주권 훼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요. 이상하죠. 65% 넘게 받았는데 이 뭐 결정이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1999년도에 해외나 국내에 M&A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정관을 바꿉니다. 그래서 3분의 2로 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과반수예요. 네. 근데 대한항공이 유별나게 오히려 까다롭게 한 것이 이번에 이렇게 족쇄를 찬 그런 꼴이 결과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조양호 회장이 정말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이냐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먼저 노 교수님, 이 논의의 재논의까지 이어서 이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간에도 의견차가 많아서 이 반대 결정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이 조양호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일이고요. 네. 사실 지난해 말에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그런 스튜어디십 코드를 제정하고 적극 행사하겠다고 할 때 사실은 이게 대한항공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일찍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은 예상됐던 것이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것인데 네. 이제 수탁위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직접 그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찬성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수탁위 위원 두 사람이 좀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주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참여해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지 사실 큰 방향의 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최 교수님, 이번에 국민연금이 역시 반대표를 던졌던 SK의 최태원 회장은 재선임이 됐어요. 네. 뭐 표싸움에서 이긴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2016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벌써 국민연금은 선임에 대해서 반대표를 뭐 던지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뭐 대한항공과는 다르게 과반수의 그런 원칙을 갖고 가는 그런 SK였기 때문에 표싸움에서 이긴 거지. 국민연금은 자기의 판단 기준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이란 기준을 이번에 이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 교수님,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이제 횡령 배임으로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분명히 그 한진칼에 대해서도 횡령 배임으로 유죄를 받으면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혼이 되게 하는 그런 정관빙을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일관된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이런 재벌 총수라든지 이사가 회사 이사가 결국 횡령 배임으로 이제 유죄를 받으면 이사직을 물러나게 한다는 그런 기준이 생긴 것 같거든요. 네.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결국 이번 7월에 이제 삼성전자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선임 안건이 분명히 올라올 텐데 그렇겠네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준이라면 분명히 네. 만약에 그러고 그때까지도 뭐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나겠지만 일단 2심에서도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유죄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 실형이 나왔었고요. 그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물론 안 나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번에 조양호 회장과 같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해서 결국 찬성표를 던지기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태 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번엔 분명히 그럴 수 반대를 할 있겠네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최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의결권 행사 판단 기준에 아주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배임 횡령 등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법원이나 공정위 같은 국가기관의 판단에 의존을 하지만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요. 검찰이 기소만 하더라도 이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일부 배임 횡령과 부분이 지금 유죄로 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 수는 있는데 이것도 표싸움입니다. 요번에 국민연금이 사회이사 선임에 대해서 11건의 제안을 하는데요. 11건 다 전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스튜어드 코드십이 꼭 어떤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계속 뭐 어떤 이 안에서의 그런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정성을 촉구하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이게 꼭 승리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들은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양호 회장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내 이사직 박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0년 만에 박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직금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이거 노 교수님 이거 퇴직금 얘기 이거 뭡니까? 20년 재직했으니까요. 사실은 네. 이사로 20년 재직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니까 퇴직금은 뭐 그 정도 충분히 들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급여를 감안하자면.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동안 재벌 총수가 오히려 이사직을 갖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게 상당히 많았어요. 예. 예, 경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경영권만 행사하는 상법상에도 없는 무슨 재벌 회장 자리 그렇죠. 받으면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한항공 여러 그 가족들이 총수 일가 가족들이 보였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일종의 응징이랄까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 제고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는 사실은 조금 미지수에 앞으로 좀 더 지나가 봐야 될 문제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주면서 물러나라고 하고 그러나 여전히 뒤에서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노 교수님이 지적한 거 아주 정확하시고요.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이게 물러난다 그래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아니죠. 뭐 지주회사의 30%에 그리고 자기네 오너 지분이 33%까지 되기 네. 때문에 결국은 경영권이 박탈당했느냐, 아니죠. 네. 지배 구조가 바뀌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 발은 나섰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이 목표가 달성된 건 아니고요. 점점 더 스튜어디시 코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느냐 이번엔 첫 발을 뛰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네. 이중잣대를 댄 데도 많아요. 배임 횡령 단대는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요번 이제 뭐 두 번째 해가 됩니다만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만큼도 주목받은 게 대한항공 주가입니다. 최 교수님, 네. 오늘 대한항공과 관련사들 주가 올랐죠?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주식이라는 건 불안정한 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항상 올라가는 거니까요. 2.47%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33,200원으로 끝났고요. 장중에는 34,000원까지 가는 그런 뭐 폭등세를 했다가 마지막에 2.47%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800원 정도 오른 거고요. 뭐 이 시장에서는 뭐 환영한다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노 교수님, 이렇게 어찌됐든 조양호 회장이 앞으로 대한항공 경영에 있어서 제약은 좀 생긴 거는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겠죠. 뭐 등기임원으로서 이제 네. 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를 맡기는 어려운 거죠, 실제로. 네.
그러나 이제 미등기 임원도 있는 것이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사회에 이제 미등기 임원으로 참여하는데 그걸 누가 누가 맡겠습니까? 사실은 거기 다 이사들도 지금 현재 뭐 조양호 회장이 그렇죠. 뭐 각 친한 네. 그런 분들이고 다르기 때문에 아들도 그리고 또 아들이 지금 또 네.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도 사실은 뭐 박탈했다는 말도 맞지 않지만 이사직이 석사 박탈됐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경영권 행사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사실은 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총수라는 그런 지위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사로 뭐 이제 속기록 나오고 회의록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인 안 하는 것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노 교수님이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상법상에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사가 잘못되잖아요. 오히려. 등기 임원이 네. 이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악용돼 왔던 그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도 등기 임원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 그래서 이게 과연 누가 좋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결정 누가 사실 오늘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회장 직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고 뭐 계속 남아 있고 네. 뭐 한진칼이란 지주회사의 뭐 이런 이 지배권이라든가 경영권은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지금 뭐 회장 직함 그리고 뭐 경영권 박탈 이런 것들은 조금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대한항공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정관상에 사내이사가 한 분 부족하잖아요. 곧 임시총회를 해서 조양호 회장의 그런 후임을 뽑는 임시총회가 있는데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네. 이 조양호 회장의 아들, 이 조원태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조원태 사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한진도 그렇고 다 이제 승계 작업 중이었죠. 예.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였지만 또 조양호 회장의 연세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당연히 승계 작업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이제 대표 물러났으니까 대표이사 1인 체제로서 더 이제 조양호 조원태 회장의 사장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고 지적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일종의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예, 주주들에 의해서 사내이사 축출된 최초의 뭐 재벌 총수 그렇죠. 이런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네, 기록이니까 그건 맞습니다. 설사 그 경영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에서도 그렇고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도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은 경영 문제라든지 또 경영 문제 이외의 어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른바 갑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29일이면은 한진칼 주총이 개최가 되는데 어떻게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한진칼하고 대한항공의 주총이 좀 결이 다른 게요. 네. 이제 여기는 주주권을 이제 행사를 한 거고요. 한진칼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영 참여입니다. 정관 변경, 그다음에 네. 사회이사 선임, 이사 해임 요 세 가지는 이 경영을 참여를 한다는 것인데 한진칼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를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어떤 입장 발표는 안 했는데 경영 참여를 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 차익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분 변경을 항상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결은 다르고요.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한진칼에서는 한진 측에 우세가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의결권 자문사도 의견이 갈렸어요. 앞에는 다 동일했는데 네. 그래서 KCGS는 찬성하고 대신에 ISS는 지금 반대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고 한진칼 부분은 한진의 어떤 원안대로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은 지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노 교수님, 이번에 이제 한진칼 주총에서 또 이 주목할 만한 것이 2대 주주인 이 행동주의 펀드 KCGI와의 표대결입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진칼 자체 우호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뭐 한진칼이 승리할 것으로 일단 점쳐지는데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선임 같은 경우 한진칼 석태수 대표이사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 부분은 또
여기서는 그 3분의 2가 찬성이 되는 필요한 게 아니고 과반수예요. 여기는 과반수니까. 그렇습니까? 네. 정관은 일반적으로 과반수예요. 네. 이사 선임은 일반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 결의가 아니고 정관이 특별히 특별 결의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항공이 좀 전에 발목을 잡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대표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일반 결의이기 때문에 과반수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호 지분을 감안하면 뭐 그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연금이 아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정관 변경권을 지금 내놨거든요. 그건 특별 결의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그런 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은요 지난 4년 동안 7번의 이 반대 의견을 지금 대한항공과 한진카레에서 내놓고 있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스튜어디시 코드의 어떤 다른 행태로 지금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유들이 뭐 과도한 연임이라든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퇴직금 그 2015년도에 4배에서 6배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780억이 됐고요. 등등의 7번을 했는데 다 부결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여튼 조양호 회장의 이제 재연임권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자기네들이 승리를 했는데 진짜로 국민연금이 지금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주주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라는 목표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야지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무리를 얻었던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단기 차이 같은 거 반환하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그 적극적 그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치적 정부의 어떤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몰라도 국민 전체가 주인인 국민연금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양날의 칼인 거죠, 이게.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그런 주주권 행사도. 그런 점에서도 이 국민연금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지만 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대한항공 주총 결과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노 교수님, 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앤 라이프 코너에선 최근 수년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권장량의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한꺼번에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가 억제가 되고 특히 피부, 미백 등에 좋다는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 메가도스 요법 정확히 뭔가요? 네, 영어로 엄청나게 큰이라는 뜻의 메가와 복용량이라는 뜻의 그 도스, 이게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렇군요. 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용량을 크게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는 성인 하루 권장량인 100mg을 훨씬 웃도는 1000mg에서 심지어 3000mg까지도 비타민C를 복용하는 요법입니다. 또 복용 방식도 다양한데요. 흔히들 알고 있는 알약부터 분말, 또 IVC라고 불리는 정맥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걸 왜 하나요? 무슨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가요? 그 여성들의 경우는 미백 효과를 노리고 하는데요. 네. 그 TV 속 연예인들이 데뷔 때보다 피부가 밝아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비타민 주사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비타민 주사가 조금 전 설명드린 정맥 주사로 비타민 C를 맞는 겁니다. 가장 대중적인 또 효과는 항산화 효과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호흡할 때 몸으로 들어오는 산소가 산화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걸 막아준다는 건데요. 또 마지막으로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암 환자들 가운데서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메가도스 요법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또 암 환자에게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처방하는 전문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비타민C가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아준다든지 전이가 되는 것을 억제해준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게 이렇게 효과만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혹할 것 같은데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네, 이게 또 의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군요. 일단 먹는 형태는 개인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맥주사요법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요법입니다. 비타민C 주사를 맞으려면 대부분 개인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이 요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히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일부에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 나오니까 그것이 과장돼서 선전이 되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설사나 신장결석,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의 비타민C 섭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이미 이 요법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많으신 분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저도 미백 효과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살짝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또 부작용이겠죠. 관련해서 약사에게 문의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메가도스 요법의 부작용을 명현현상이라고 여기면서 견디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의사와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많지만 속이 쓰리다 등의 부작용 얘기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은 이한나 기자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생산 감축에 들어가면서 그 여파가 중국 한인 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재원과 가족, 부품 협력사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중국 현지에서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인타운인 왕징 지역입니다. 퇴근 시간인데도 인적이 드물고 조용해 번화가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지금 사람 많이 줄었어요, 여기. 사람도 없거니 와도 경제가 이제 안 좋으니까 다.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한국 주재원들, 한국 기업 출장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이징 한국인회는 사드 논란 직전에 10만 명에 달했던 베이징 한국 교민 수가 최근 2만 명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드 보복, 현대기아차 감축,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까지 삼각 파도가 들이닥친 겁니다. 2017년 사드가 터지고 나서는 거의 곤두박질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매출이 한 40에서 50%가 떨어졌었습니다. 아예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12만 명 상대로 장사를 해도 그리고 임대료, 식자재가 3분의 1 수준이고 순이익률이 50%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지 왜 똑같은 외국인도 중국에 가느냐. 남아서 살아야 하는 이들은 간판과 메뉴판에서 한글을 지웁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한식 목록 대신 중국인 기호에 맞춘 요리 이름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주재원 등 교포를 상대로 한 장사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드림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울입니다. 중국에서 현대차가 고전하면서 자영업자와 은행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탈출구를 찾고 있는지 베이징 현장을 취재한 특별 취재팀의 김성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앞선 보도를 보니까 한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상보다 더했습니다. 네. 한국 교민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교민들 발길이 끊기면서 문 닫는 곳이 수두룩했고요.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뾰족한 수를 찾기 위한 고심이 컸습니다. 결국 새로운 수요, 중국 현지인들의 수요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류 열풍이 싣고 있고 중국에서도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현지 수요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아예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으로 뿌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중국 내수 경기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현지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도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기업들과 동반 진출한 은행들도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은행들은 인수합병이나 기업 공개와 같은 투자은행 업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기업을 등에 업고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단순 업무에 치중했는데요. 이젠 그런 수요가 줄어든 만큼 중국 현지 기업들을 겨냥한 우리 은행들의 영업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현대기아차의 구조조정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돌파구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절치부심한 현대기아차도 가늠자를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새 판을 짜기 위해 상하이에 제네시스 판매 법인을 세우고 프리미엄차 시장에서 역전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자랑인 수소차와 전기차를 앞세워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은 중국 시장 내에서 어떤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지만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5년 후쯤에 그러한 시장이 열릴 때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 세 가지를 짚어보는 이슈 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 시각 주요 뉴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이슈 체크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취업 그까이 거. 요즘 취업난에 많은 청춘들이 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취업이 누군가에게는 참 쉬운 모양이에요. 현직 의원 자녀들과 엮인 KT 채용비리 의혹이 전반으로 지금 확대될 조짐인데요.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먼저 위 교수님, 이 KT 채용비리 의혹 갑자기 왜 불거진 거죠? 작년 연말에 한겨레신문이 이제 김성태 의원의 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다 정규직으로 재현환되었다라는 어떤 단독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논란이 그래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음박이 있던 차에 다른 의원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당의 이제 대표인 뭐 이제 당 대표가 되셨던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한국 야당 의원들의 어떤 자녀들이 KT에 이제 무더기로 이게 취업이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는 그런 지금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파만파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파만파 말씀해 주셨는데 강 변호사님 시작은 김성태 의원이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2012년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네.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서류 전형을 합격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 채용이 된 게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조사를 했더니 김모 전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죠. 그리고 또 이석채 전 KT 총수죠.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9건 정도가 지금 밝혀졌다고 얘기하고요. 어쨌든 정치인 자녀라든지 내지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또 지금 나아가서 KT 임원들의 자녀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게 시작을 했지만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전반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 사건 게이트급으로 확산될 그런 조짐도 보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강원랜드도 그 공기업 채용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약 5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수가 사실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또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됐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김성태 의원 얘기만 나왔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의원 보좌관이라든지 지금 더군다나 KT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그런 임원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부정 채용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KT 사장의 비서실에서 말이죠. 이 인사실로 누구누구를 관심 있게 봐라, 채용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아직 KT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잖아요. 그렇죠. KT는 아직은 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장은 그 당시 사장이 아니고요. 황창기 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발등에 불끄기 급급하거든요. 따라서 이 지금 어떤 그 비용, 채용 비리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얘기를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런 소식이 가장 민감한 거는 취준생들이잖아요.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탈감 정도가 아니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강원랜드 비리가 이제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KT 같은 대기업에서 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의 뭐 무더기의 어떤 자녀들이 무더기로 지금 결국에는 이런 비리가 이제 밝혀지고 있는 아마 상태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서류도 넣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뭐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뭐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흑수저들은 결국에는 진입 장벽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수상한 초대장. 어제 청와대에서 벨기에 국왕, 국빈 만찬이 있었는데 정경현 허창수 회장이 초청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후에 이제 불편했던 관계를 유지했던 터라서 의외란 반응이 많았는데요. 변호사님 이번 초청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상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 5단체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신년회라든가 한 번도 이 정경련 회장은 초대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만찬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 초대를 받게 된 것이 이제 전경련 패싱이 끝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있고 그것보다는 벨기에 국왕이 왔는데 사실은 벨기에하고 이 전경련하고 말이죠. 비즈니스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대를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가지고는 전경련 패싱이 끝났는지 이건 뭐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패싱 끝났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엔 그동안 적폐청산 차원에서 정경련을 계속 이제 바이패스하는, 심지어 뭐 해외 순방에도 정경련의 어떤 임원진이나 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동반하지 않고 계속 좀 배제하는 정책을 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변화 양상이 지금 청와대나 어떤 여당의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제, 특히 일자리 창출과 투자의 측면에 있어서 대기업들의 어떤 도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정경련을 바이패스 할 거냐, 아마 이런 어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초청을 계기로 결국에는 정경련 자체도 지금 반성하는 명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하나의 대화 상대로 지금 인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교수님 오늘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정경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못 느낀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어떤 일관성이나 측면에서 보면 갑자기 초청해놓고 향후에 정경련하고 잘 지내보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경련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정부하고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떻게든지 이제 경총만을 상대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대기업이 협력을 끌어낼 수 없다는 그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정경련이라는 것은 대기업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결국엔 정경련의 협력을 얻어서 일자리 창출 등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과도적인 논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억 원 내시죠. 서울시가 현대차에 역대 최고의 과밀 부담금을 통보했습니다. 1,400억 원인데 공공기여금까지 더하면 2조 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현대차는 떠안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 과밀 부담금 정확히 뭔가요? 과밀 부담금은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이렇게 아주 밀집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이제 건물을 세울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건축 면적에 따라서 말이죠. 물론 거기에서 뭐 주차장 면적 같은 건 빼주긴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담금을 이제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밀 억제 부담금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업무용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25,000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우리 따지면 8,000평 정도 이렇게 연평이 될 때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허용됐다. 그 삼성역 일대가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통외 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과밀한 지역에는 과밀 억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매깁니다. 네. 그런데 위 교수님, 이 1,400억 원이라는 돈이면은 롯데타워의 부담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롯데타워가 대략 한 800억 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6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롯데에 비해서도 600억의 더 큰 어떤 부담을 이제 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이런 어떤 비용의 증가가 고민스러운 상황인 게 토지 매입가 자체도 10조 5천억 원이라고 막대한 금액을 기존에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예상 가격이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써서 내 가지고 결국에는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그 위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뭐 기부금이라든지 근데 좀 과밀 억제 비용 등등해서 계속 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서울시는 이거를 지금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은 한가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이제 뭐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6천억 정도는 좀 현금으로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이제 전체 합치면 약 2조 됩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과밀 억제 부담금 1,400억, 그다음에 교통 개선 부담금 이게 약 850억 정도 되고요. 공공기여금, 이거 공공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향상시켜줬기 때문에 쓰임을 말이죠. 그것이 약 1조 7,500억, 그래서 한 2조 되는데 그중에 6천억을 현금으로 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은 현대차라고 하지만 6천억의 현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차피 또 현대차도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부담할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 변호사님 그리고 위 교수님과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올 1월에도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집값의 교육비 부담, 그리고 이제는 미세먼지까지 출산을 그렇게 쉽게 권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